자,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 법령상의 주택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주택 중에 건축 법령상 주택 봤고요. 이번엔 주택 법령상의 주택입니다. 6페이지를 엽니다. 자, 이쪽 보시고. 우리가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주택은 건축 법령에도 주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택 법령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이제 건축 법령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주택 법령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풀어나갈 건데요. 자, 우선 주택 법령에서, 주택법에서 주택이 뭐냐?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겁니다. 주택이 도대체 뭔지 정의를 내리고 우리 관련 법에서는 주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거예요. 근데 지난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뭐 여기도 뭐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1층 층수 포함 여부 관련된 부분들 뭐 기숙사 이야기들 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건축 법령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13회 이전에 이제 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 최근 13회 이후부터 우리 이제 준주택 나오는 그 13회 이후부터는 이 주택 법령이 이 건축 법령보다는 훨씬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택 법령의 내용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아직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주택을 11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하면 이거 좀 만만치 않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분류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법령상의 주택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정의를 볼 텐데요. 뭐 여러분들 그 교재 6페이지에도 주택법령상의 주택의 첫 번째가 주택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하단에 주택법 제2조 제1호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법령은 1조는 목적. 왜 만들었느냐? 2조는 이 법령을 이해하려면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2조 용어. 이렇게 모든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우리 주관식 시험과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써봐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지 마시고 용어 나오면 한 번 더 보자. 그리고 이 주관식은요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자로 아까 뭐 단다다공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뭐 가령 뭐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쓰면 따라 쓰시면 아주 좋아요. 이제 주관식 공부하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정의 2조 2호에 뭐라고 써 있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 나와 있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뭐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출입문 따로 있고 거기서 밥해 먹을 수 있으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장기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차이점 뭐냐면 펜션이나 뭐 가령 이런 것들은 거기서 밥도 해 먹고 독립된 공간이긴 하지만 주택이라고 안 하죠. 왜? 펜션에 장기간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할 때는 장기간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장기간 뭐 이런 표현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어갑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건축물의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택입니다. 주택.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자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요.
자,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출제자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 장기를 단기간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 알죠.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출제돼도 다 아니까. 그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 얘기인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볼 거예요. 자, 건축물의 전부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건축물의 일부라는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는 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부속 토지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밋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이기 이전에 또는은 뭐고 밋은 뭔지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갖추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제 갖춰진 분들은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정확히 해보자 그 얘기고요. 실제 우리 문제에서도 또는 밋을 구분하는 문제가 지난 18회도 출제가 됐고요.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는 이란 얘기는요. 전부, 이게 이제 전부고요. 자, 이게 일부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주택이라고 할 때. 그런데 여기 이 밋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속 토지와의 어떠한 결합 이렇게 봤을 때 이 부속 토지와는 이렇게 교집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부속 토지가. 그러면 이렇게 접해지는 부분, 여기 전부와 일부, 이렇게 요 부분만을 주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래서 요 부분이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또는과 밋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두 개가 공유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합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와 그 부속 토지가 이렇게 해서 만났다. 그러면 이제 전부와 이렇게 만났다.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우리는 단독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단독주택. 잘 아실 수 있어요.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죠? 자, 건축물의 일부와 그 부속 토지의 만남. 건축물의 일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을 수개로 구획하여 어느 한 공간에다가 구분된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이제 공동주택 아닙니까? 자,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와 그 부속 토지가 만난다. 이거를 우리는 공동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공동주택. 그래서 지금 전부와 부속 토지가 만나는 단독주택과 일부와 부속 토지가 만나는, 그죠? 일부와 부속 토지가 만나는 공동주택으로 주택은 구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에도 보시면 장기간 쭉 나오고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로 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이 부분이죠. 요 전부 일부와의 관계는 또는 그리고 부속 토지와의 관계는 및. 이 부분을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주택이 뭡니까? 라고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잘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이제 법률적인 표현들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 또 변화가 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그냥 접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다른 내용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 좀 어려운 내용들은 좀 가급적이면 여러 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하기 전에 주택이 뭐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다. 근데 이제 단독주택은 이 소유 관계가 혼자 이렇게 소유된 단독 소유권의 문제라서
그 비용이 발생되면 집주인이 알아서 고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관리적인 문제는. 근데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발생이 되면 이걸 누구 부담으로 할 거냐, 얼마큼 부담을 시킬 거냐, 서로 막 이렇게 의견이 대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의 어떤 그 비용 발생을 이 구분 소유권자한테 이 배분하는 이 과정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전문가가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 제도의 이제 필요성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 등을 이제 분류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 이제 주택 아닙니까? 그죠? 주택인데 준주택의 개념이 있다. 이것도 2013회 시험이죠. 그때 이제 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13회, 15회 계속 나왔던 겁니다. 예, 이 준주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얘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준회원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준회원. 회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준회원. 회원에 준하는 거예요. 주택에 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준주택이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사람이 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장기간 주거생활 거주할 수 있는 곳, 이건 이렇게 생긴 곳을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택 외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건축물 이야기할 때 전부와 일부 및 부속 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럼 준주택이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지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아지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개 되는 거 뭐 이렇게 외워라. 절대 못 합니다. 이럴 때 근데 필요한데 꼭 외워야 된다. 이럴 때는 머리 글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냥 한번 들으면 그냥 평생 가게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준주택의 종류 이야기할 때는 약간 경상도 버전으로 다생기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생기노.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거를 준주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기숙사를 가지고 한번 요 이야기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요. 여기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이렇게 있죠? 기숙사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렇게 호실별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101호 기숙사에 있는 요 기숙사는 이런 소유권이 전부와 부속 토지와의 소유권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일부와 부속 토지의 구분 소유권의 관계입니까? 애매한 거예요, 기숙사는. 그죠? 이거 기숙사 여기 사는 사람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한 사람 소유인데 따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주택 외의 의미가 뭐냐면 소유권도 아니고 구분 소유권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택 외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히 좀 이해를 했고요.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다생기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우리가 건축법령에서 공동주택 할 때 연, 다, 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숙사는 건축법에서 뭐로 분류해요?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그렇죠. 공동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 이야기할 땐 기숙사가 빠져요. 두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를 할 텐데 공동주택은 지금 아까 여기서 그 개념은 보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개로, 그러니까 건축물의 일부와 부속토지의 결합.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갖는 것이 공동주택이고,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 그걸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 문제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은 공용 부분이 있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어쨌든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종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기숙사는 얘기하면 안 되죠. 기숙사는 어디로 갔어요? 준주택에서 데리고 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택법령상 주택을 얘기할 때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 준주택, 공동주택. 자, 이렇게 보셨고, 세 번째. 요건 좀 많다 그랬죠. 그죠? 총 11개 정도를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있는 걸 정리를 하실 때, 어떤, 이렇게 유사한 것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볼 텐데요. 구분형 공동주택.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머리 글자 안 쓰고 쭉 쓰는 거는 다 써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어로 나올 때 써봐라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써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 이해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죠? 공동주택이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업, 다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계단실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승강기가 있고, 이제 홀이 있죠. 여기에 홀이 있고, 이제 세대가, 뭐, 이렇게 해서, 101호하고, 승강기, 뭐, 예를 들면 뭐 관계없습니다. 201호하고 202호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단위 세대가 분류가 이렇게 통상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요, 이 하나의 호가 있잖아요. 하나의 세대를 두 개로 나누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세대를 구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관문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지금 이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출입을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통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별도의 출입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이렇게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서 여기서 출입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이 세대와 이 세대를 이렇게 다르게 출입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되고, 뭐 취사가 별도로 가능해야 되고, 뭐 샤워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다 독립된 공간으로서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다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출제도 됐었지만, 근데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 교재 뒤에 쭉 보시면 10번에 장수명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10번에. 그죠? 자, 10번에 장수명주택이 있는데, 장수명주택. 요 장수명주택은 여러분들 페이지 수로 보시면 1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것과 아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또 나올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수명주택이 뭐 이렇게 신상입니다. 새로 만들어지고 아직 출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 이 장수명주택의 개념에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만들어놨는데 잘 안 팔려요. 잘 안 돼. 잘 안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제도를 하나 다시 만든 게 장수명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요 장수명 주택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 장수명 주택을 이제 정의를 좀 내려보자 이런 거죠.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오, 힘세고 오래가는, 수명이 오래가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오래가는 주택이다. 아, 이건 누가 뭐 다 알죠. 그죠? 장수명 주택 그럼 오래가는 거다. 이거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장수명 주택에는 당연히 오래 가고요. 오래 가고 요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구조 변경이 얼마나 용이하냐 이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구조를 바꿔서 어떻게 하게? 아, 두 집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을 여기에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면 구조 변경이 용이하면 구조 변경을 용이하게 지으려면 플렉시블하게 지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조 변경을 용이하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장수명 주택에는 이제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등급을.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 변경이 정말 오래 가고 잘 되면 최우수 등급을 줘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 등급, 또 우량 등급, 일반 등급. 이러한 이제 4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이 집을 지었는데 주택을 지었는데 정말 구조 변경 용이가 오래하게 졌다. 그럼 최우수 등급을 주겠죠. 그죠? 우수 등급, 우량 등급, 일반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인센티브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고요. 우수 등급 이상이 돼야 돼요. 우수 등급 이상.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거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야, 이거 핵심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100분의 11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0%를 완화해줘요. 바꿔 얘기하면 10세대, 1000세대다 그러면 100세대를 더 짓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오래가는 이라고 할 때 1000세대 이상이면 장수명 주택으로 반드시 져야 되는데 일반 등급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1000세대 이상은. 그런데 이러면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근데 우수 등급 이상 받으면 이제 10%를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조 변경이 좀 플렉시블하게 해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 이렇게 인센티브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업자가 집을 지을 때 1000세대 이상 짓겠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일반 등급으로 그냥 이렇게 지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조 변경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우수 등급 이상 받게 되면 건폐율의 용적률의 완화가 따라오니까 이렇게 더 짓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용이해지면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기가 더 효율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개의 연결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게 신상이라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장수명 주택을 이제 교재 속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자, 1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이제 장수명 주택이란 오래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이렇게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을 등이 우수한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등급은 크게 최우수, 우수, 양호. 제가 우량이라 그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량, 아이도 아니고 양호예요, 양호. 양호 등급, 그리고 일반 등급. 이렇게 이제 4개 등급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사업 주체가 일단 1000세대 이상 지으면 무조건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장수명 주택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일반 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1000세대 이상이면 이제 일반 등급 이상으로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등급을 잘 정리하셔야지 1000세대 이상은 무슨 등급으로 하고 할 때 일반 여러분들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일반 등급으로 하게 됩니다. 10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일반 등급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수명 주택의 기준은 일반 등급 붙어 있으니까 10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장수명 주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00세대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1000세대 뭐 이렇게 하면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 야, 1000살, 1000년, 아, 정말 오래 사는 거죠. 그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이렇게 장수명 주택을 지으는 사업 주체에게 이렇게 이제 행정상 뭐 세제상의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7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면 이게 이제 우수 등급 이상이거든요. 우수 등급 이상의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하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주체한테 맡기는 거죠. 1000세대 이상 짓겠다. 그러면 장수명 주택 지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잘 지어서 우수 등급 이상이라면 내가 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인센티브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한 집을 두 집으로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쪼개는데 이게 너무 작아.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최소 면적이 필요합니다. 최소 주거 면적이. 그래서 항상 이제 주거 기준에 의하면 14제곱미터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최소.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고요. 요 14제곱미터는 최저 주거 기준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한다든지 가장 작은 주택을 우리는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분류를 할 텐데 이 원룸형 주택도 가장 작아도 14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4제곱미터는 뭐 숫자를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최소와 관련된 숫자다. 보시면 뭐 14라는 숫자가 이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이제 이해를 조금 이제 수반해야 될 부분인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요 개념을 뭘 배우냐면 이런 걸 지을 때, 주택을 지을 때 그냥 막 짓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맞춰서 이제 집을 져요. 그래서 요 규정에 의해서 집을 짓고 공동주택도 짓고 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관리라고 하면 단지를 관리하고 그 단지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같이 하는 건데 이 부대 복리시설의 기준도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있는데 요 부대시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관리사무소예요.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관리사무소는요, 세대수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1000세대냐 아니면 500세대냐에 따라서 이 관리사무소 크기가 달라요. 뭐 당연하겠죠. 1000세대는 관리사무소 좀 커야 되고 500세대는 좀 작아도 되죠. 그죠? 이런 이제 기준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지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얼마로 받았냐면 처음에 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1000세대로 받았습니다. 1000세대로 받았는데 1000세대 이상이면 장수명 주택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우수 등급 이상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조 변경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대를 막 이렇게 구분해서 쓰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여기도 자르고 아래층도 자르고 다 자르면 실제로 1000세대짜리이지만 실제 몇 세대가 입주해 있는 거예요? 2000세대가 입주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리사무소는 지금 1000세대짜리하고 뭐 2000세대짜리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1000세대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사무소 갈 때 한 사람은 쉬어야 되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무제한 이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자라라 이렇게 표현하냐면 면적 세대 대비해서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3분의 1 범위. 이건 이제 항상 이런 기준이 나올 때는 면적, 세대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3분의 1 범위 또 세대수가 1000세대다. 1000세대는 좀 애매하니까 900세대다 그러면 300세대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개념을 이해했는지 이런 표현을 해요. 어디에 나와 있는 표현이냐면 7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뭐 14제곱미터 뭐 3분의 1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단부에 점에 보시면 저 볼드체로 좀 강하게 해서 강조체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요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바꿔 얘기하면 관리사무소 크기를 결정하는 이런 거 적용하는 경우에 세대수는 그 공간, 그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일단 결정이 됐는데 관리사무소는 1000세대짜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의 세대수, 이 1000세대라는 걸 산정을 할 때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죠? 실제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하나 공간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니라 전체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을 해서 관리사무소 크기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야기할 때 물론 뭐 14제곱미터 뭐 3분의 1 범위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됐지만 실제로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한 세대다 두 세대다 두 세대로 써도 한 세대다. 그죠?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여기도 관리사무소 갈 일이 있고 여기도 관리사무소 갈 일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한 사람은 쉬어야죠. 둘이 같이 가면 관리사무소 좁은 거예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걸 전체로 보고 관리사무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하나의 세대다라는 거죠. 구분돼 있어도.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장수명 주택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이제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비용이 이제 어떤 비용이 들어갔느냐, 뭐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좀 구분을 하는데요.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보시면, 일단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은 이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도시주택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지어지거나 개량되는 걸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고 이야기할 때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우리 이제 국민주택 규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5번 보시면 국민주택 등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려워요. 국민주택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요건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요거는 민영주택과 비교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민영주택의 상대 개념으로 국민주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민영주택의 상대 개념은 국민주택 등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국민주택 등에는 당연히 국민주택 등 하니까 국민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등이 있는 거죠, 등. 그래서 뭐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규모에 해당하면 등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니까 요 셋 사이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이 있어요. 국민주택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이 국민주택과 이렇게 이제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국민주택 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등. 이건 국민주택이 되고, 국민주택 등. 그리고 민영주택은 뭐냐면 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에요. 요 바깥에. 요게 민영주택이 되는 거죠. 민영주택. 요 개념 그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국민주택 바깥에 있는 게 민영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등과 상대 개념이 민영주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그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환경 주택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8, 9 건강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순서대로 볼게요. 예.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이렇게 이제 쓸 때 여러분들은 같이 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주관식 문제에서 이렇게 혼동 안 합니다. 이거 한번 써봐라 그러면 또 이것도 또 여러 또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써보시는 게 중요하고 건강 친환경 주택. 자, 요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뭐냐면 이 주택에 살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날 추울 때 여러분들 그죠? 마트에서 뽁뽁이 사다가 붙였어요? 예, 그러면 그 주택은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는 고단열, 고기능의 외피 구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뽁뽁이 주택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쉽게 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주에 든다. 그러니까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면 무조건 이 친환경 주택으로 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30세대 이상을 집단적으로 짓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29세대까지는 건축허가. 물론 원룸형 주택은 좀 달라요. 자, 어쨌든 일반적인 주택은 30세대 이상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요 이제 적용이 되니까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페이지에 있는 그 20세대가 아니고 30세대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으로 한다. 3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그죠? 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모든 공동주택은 다 이렇게 져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뽁뽁이 갖다가 붙이듯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건강 친환경 주택은 뭐냐면 이 집에 살면 왠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감재를 떼보면 그냥 접착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숯가루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실내 공기질도 좋고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참숯가루를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같이 붙이려면 돈이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이렇게 건강 친화형으로 해라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 친화형 주택으로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500원짜리 동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연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과 건강 친환경 주택은 일단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30세대 이상 이걸 기억을 하시고 건강 친화형은 참숯가루 500원 이걸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30, 500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시험에도 출제가 됐지만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이쪽에서 좀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내용인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디에 있는 주택을 말할까요? 도시 지역에 있을까요? 시골 지역에 있을까요? 당연히 도시 지역에 있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져요.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도시 지역의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지어라라고 하기 때문에 크질 않고요.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대전제가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짜투리 땅에다 이렇게 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발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완화를 해줘요. 법에서도 좀 완화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완화를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적이 이제 협소해지고 이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의정부 그 화재 사고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사실은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완화를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부할 때, 우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어떤 게 있고, 요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데, 요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요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는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내용까지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을 공부를 하려면 이 종류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동주택 공부하시면서 연립주택이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또 다세대주택도 공부를 했어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지역의 공동주택 규모로 해서 300세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룸형 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룸형 주택은 제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거 전용 면적 14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50제곱미터 이하 요런 규모에 해당하면 그거를 원룸형 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크게 여기는 요 둘과 이 원룸형 주택의 차이는 뭐냐면, 원룸형 주택은 작지만, 잘 봐요. 작지만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정 연립과 단정 다세대는 4층이죠. 연립이, 그죠? 4개층이잖아요. 근데 이제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4층, 4개층, 그러니까 5층까지 할 수 있는데,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가 5층 이상이잖아요. 어쨌든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도 규모만 요만큼 이렇게 작게 만들면 그게 원룸형 주택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룸형 주택은 승강기도 있고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의정부사구도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이 원룸형 주택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높이 있다 보니까. 자, 어쨌든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이유는 건축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를 우선 이제 보실 텐데요. 그 건축 제한이, 여러분들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그 이제 박스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을 일단 구분했고요. 그 밑에 점을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으며, 단정 연립주택, 단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다.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세대 건축, 또 국토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2의 주택을 함께, 읽다가 지쳐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건축 제한인데 중요하다고 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요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비교를 했는데 층수도 비교했지만 사이즈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도시 지역에 짜투리 땅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싶어요.
근데 이 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윤이 얼마 안 남아요. 이거보다는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을 건축을 하면 훨씬 더 이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도시형 생활주택 요만큼 짓고 나머지는 다 그 밖의 주택을 지어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도시지역에 크면은 서민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도시지역이고 비싼 데다가 커봐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주거안정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작은 주택을 계속 만들어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그 밖의 주택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건축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체급을 달리하잖아요. 면적을 달리하면 절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같은 체급에서 게임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건축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의 큰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 주택은 함께 만날 수가 없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어느 경우는 건축할 수 있고 또 어느 경우는 또 건축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지금 이제 원론이에요. 그 밖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시형 생활주택 안 짓고 다 그 밖의 주택을 지니까 이거 안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만 짓더라도 얘도 여기 간에도 체급 차이가 있잖아요. 얘하고 체급하면 얘들이 더 크지. 얘는 작으니까 결국 얘들을 짓지 얘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급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도시지역에다가 원룸형 주택을 지었는데 원룸형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밖의 주택 한 세대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죠. 그죠? 이 원룸형 주택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 밖의 주택 한 세대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가 도시지역, 특히 상업지역이나 공장들이 있는 준주거지역 이런 쪽에서는 이 원룸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룸형 주택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2A 주택하고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쪽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2A 주택하고 원룸형 주택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상업지역에서는 원룸 수요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체급이 다른 게 와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안 되는 경우와 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지금 보셨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체급 차이가 나는 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에 의한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이게 또 막상 문제화되면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그냥 머리 글자 합니다. 자, 머리 글자 최후의 수단이에요. 도구가 뭐예요? 예, 강아지, 도구 안 됩니다. 계획이 안 돼요. 계획이 안 되고 단원 김홍도 선생님도 여기선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건축이 안 됩니다. 다만 뭔데요? 이론. 예, 이론. 예, 큰 돈은 아니죠. 이론도 여기서 뗍니다. 이원, 외원 이렇게 이걸 이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일원도 이원도 돈 얘기는 돼요. 돈 얘기는 되고 도구 단원은 안 됩니다. 이게 건축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 제한을 그냥 이해하려고 들면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해놔도 금방 잊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도구 단원을 통해서 이 건축 제한을 정의합니다. 건축 제한을 정의하려면 이 종류를 모르고는 이게 되질 않죠. 그래서 이 종류와 이 건축 제한을 도시형 생활주택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 포함해서 11가지를 분류를 해봤어요. 이게 2013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을 좀 해본다면,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지고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는
장수명 주택이 이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나오는 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그죠? 유사한 것, 또 누가 짓느냐,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정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내 것으로 만들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개관, 공주택 관리개관의 첫 번째 무엇을 관리할 거냐, 주택을 관리할 거다. 이 주택이 이렇게 많다. 건축법에 또 주택법에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40문항 중에 한 문항을 공부를 한 겁니다. 야, 만만치 않지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관리 방법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